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현태입니다. 어저께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오디오 세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찍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요즘에 조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난 김에 조금 컨텐츠를 좀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왔습니다. 오늘 이제 FC 서울 이적 시장 얘기하고 이제 뭐 이적 시장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고요. 오늘 FC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겨울 이적 시장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본인들이 필요했던 포지션, 취약했던 포지션을 잘 찾아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FC 서울의 이번 2025 시즌 다가올 시즌에 대한 예상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뭐 좋은 선수들 영입했다고 하지만 팀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사실 그 팀에서 그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적할 때 있던 기대감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경기력이라든지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예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경기가 없는 상황이고 K리그 팬들께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왔어요. 네. 자, 일단 FC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자리를 영입한 것 같아요. 뭐 나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뭐 윤종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진수 선수라든지 문선민, 정승원, 그다음에 이한도.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드시 영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이제 9번 공격수 일리첸코가 빠져나간 최전방 공격수까지 보강하면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좀 돌아다녀보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서도 측면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FC 서울이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선수들의 특성에 맞춰서 FC 서울에 어떤 효과를 줄까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팀과의 시너지 예, 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갈까 싶은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녹화할 때는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좀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들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영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좋은 선수를 사오는 것만큼 팀에 필요한 선수를 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 이게 좀 FC 서울 팬들께서 아무래도 좀 전북현대 이야기가 그렇게 달갑진 않으시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전북현대의 왕조 시대를 열었던 건 결국 창희 감독님 때였고 지금도 그때 어떤 전성기를 다시 맞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우승을 그 이후로도 모라이스라든지 김상식 감독님이 하셨지만 뭐 경기력이 이제 압도적이진 않았던 걸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그러면은 뭐 최강희 감독님 때는 왜 잘했냐? 그럼 뭐 이제 이적 정책이 잘하는 놈들 다 빼가서 상대 팀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최강희 감독님이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리고 이 취약한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려와서 잘하는 거지 이게 이 선수들이 그냥 중구난방 잘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울산 현대에서 울산 그 당시 울산 현대죠. 지금 울산 HD고 그 당시에 이제 김신욱 선수랑 이용 선수를 같이 거의 이제 데려오면서 전북의 지금 공격에 아주 중요한 루트로 삼았었는데 사실 공격수 선수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를 사올 수도 있었지만 굳이 김신욱을 사왔고 이용을 또 사왔단 말이죠. 예, 좋은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따져보면 전북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4호에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전북이 당시 상대했던 팀들 중에 내려서는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신욱이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오른발 크로스가 좋고 예?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이용이라고 하는 풀백을 같이 영입하면은 이 시너지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승우가 사실은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는 안대를 손하고 가장 파괴적인 공격수였지만 전북에 가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티아고도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는데 재작년에 가장 강한 공격수였지만 전북에서는 별로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잘한 선수들을 영입했다.
라는 것만으로 전북의 전성기를 설명하기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잘하고 있는 애들이 이런 스타일 중엔 얘가 제일 잘해. 그러면 그걸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금력이 있어서 그냥 얘 잘해 해서 다 모아놓는다 그래서 이 팀의 시너지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적 시장에서 협상을 잘하는 프론트 단장님 이하로 그런 전력 강화부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오고 감독이 쓸 수 있는 선수를 사와서 감독이 어떻게 그걸 팀에 녹여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을 지켜볼 때 그냥 뭐 좋은 선수들 얘 잘하던데 해서 기대를 갖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왔고 그 선수들이 겉돌다가 다른 팀에 가서 잘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봤어요. 전 최근에는 가장 전북에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전북에 영입될 때 기대가 컸지만 약했어요 조금. 근데 강원 가서 미드필더로 막 뛰면서도 엄청 잘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그냥 기량이 절대적으로 다 퍼포먼스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80이라 그래서 이 팀에서 항상 80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팀에 가면 85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팀에 가면 60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팀의 궁합에 따라서. 제가 이거는 뒤에서 아마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 가장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선수들 영입한 선수들이 김기동 감독님이 필요로 할 만한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은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감한 투자보다는 FA가 된 선수 FA컵이래. FA가 된 선수들 중에 가장 이제 대여급 선수들을 다 데려왔는데 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 있는 김진수 선수는 많은 FC 서울 팬들께서 적응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대도 뭐 사건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사실 항상 김진수 선수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용환 선수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과 같은 유형으로 꼽았던 선수가 이제 김진수 선수였어요. 우리 팀한테는 예쁨 많이 받지만 우리 팀 팬들이 이뻐하지만 다른 팀 팬들은 매우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하나로 꼽혀있을 만한 선수다. 왜냐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강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것조차도 이미 이제 FC서울에 들어왔고 팬들은 이제 우리 팀 선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 FC서울에서는 강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뭐 이때야 굉장히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게 저도 30대 중반이고 동갑이지만 기성 선수랑 이 나이 되면 또 마냥 불같게 하기도 좀 그래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런지 기성 선수도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성 선수가 진짜 이제 화내면 진짜 험악해진단 말이야. 왜냐면 강성진 선수 같은 선수들하고는 진짜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는 나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선수 화내면 큰일 나. 근데 이제 김진수 선수도 뭐 나이가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젊은 선수니까 그런 어떤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같은 팀이 되고 났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팀에서 재계약이 불발됐던 강상우 선수를 뭐 업그레이드 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운그레이드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 뭐 부진했던 면이 있지만 김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다 아시잖아요. 월드컵에서 나가서도 잘했던 선수고 도움도 기록했던 선수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팀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믿어주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 전성기를 전 지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팀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팀에 잘 녹아들기만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잘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둘이 아마 그 아시안 게임 때 같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아는 지도자이고 김진수 선수가 그걸 또 전화로 김기동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입단하고 인터뷰 보니까 그러니까 안정만 찾으면은 분명히 공격적인 측면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문선민 선수와 시너지 이런 것들하고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상우 선수를 못 잡은 건 굉장히 아쉽지만 뭐 강상우 선수가
지금 이제 FC 서울 팬들은 좀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김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지금 까먹을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상우 선수는 왼쪽에서 뛰긴 했지만 오른발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왼쪽 돌파 쭉 한 다음에 강상우 선수 항상은 아니지만 90% 정도는 오른발로 툭 잡아놓고 꺾어서 이제 올려주는 크로스들이 많았는데 김진수 선수는 러닝 크로스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아무래도 공격 템포적인 측면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나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력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쁜 영입은 아니다. 괜찮은 영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이정료가 안 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선수를 이정료 없이 영입했다. 굉장히 영입 잘한 거죠. 사실. 요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영입된 문선민 선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리블러 성향이거든요. 근데 드리블러들은 대체로 이거 발도 빠른 드리블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비를 끌어당기고 혼자 그 수비진을 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혼자 다 해줄 거라는 걸 기대할 게 아니라 FC 서울이 원하는 공격 그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그 와중에 본인도 득점도 하고 뭐 도움도 만들고 하겠지만 다른 선수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FC 서울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게 측면 공격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스 실바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워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대쪽에 뛰었던 선수 윙어라 그러면 뭐 조용욱 선수라든지 임상엽 선수라든지 뭐 강성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지만 조용욱이나 강성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사실 뛰었던 선수들이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유형의 본인 득점을 노리는 유형의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임상엽 선수도 뭐 부지런하고 수비 가담도 좋고 빡세게 잘하는 선수지만 사실 뭐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직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측면의 속도와 함께 이제 혼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어떤 시너지들 정승원 선수까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다 선수 얘기 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FC 서울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특성, 조금 아쉬웠던 특성들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다. 물론 이게 문선민 선수가 모든 경기를 다 뛸 수는 없겠지만 이미 윙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특성 가지고 있는 선수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승원 선수를 또 FA로 영입했는데 정승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이제 김기동 감독님은 측면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중앙 쪽에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잘 된다 그러면 메짤라라든지 메짤라 위치에서 뭐 뒤에 수비형을 한 명 놓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김기동 감독님이 4-2-3-1을 좋아하시니까 4-2-3-1의 그 두 번째 3선에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선수가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 그러면 정승원 선수는 이제 전진과 수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왜냐면 활동량이 워낙 많고 빡세게 잘 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에 하체가 좋아서 긴 거리를 뛰어 들어가도 그 슈팅이나 크로스가 잘 나가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하체 근육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반 경기 막판까지도. 그래서 정승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그 쓰리미들의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절충형 미드필더, 공격형, 수비형, 절충형이 있다 그러면 절충형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자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측면에 배치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변칙적으로 중앙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측면에 배치해놓고 중앙에도 오가게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삼선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세 선수의 조합이 제가 보기엔 FC 서울의 내년도 공격 조합에 굉장한 많은 변화와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도 선수 영입을 했는데 이한도 선수 영입은 저는 좀 아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뭐 주전 센터백 조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주성과 야잔으로 가는 거는 지난 시즌 말미에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한도 선수는 이제 3번 센터백이나 4번 센터백인데 결국에는 그 박성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원이 또 박성훈 선수가 지난 시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고 베테랑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인데, 지금 뭐 권한규 선수가 제가 뭐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사이즈에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이한도 선수는 딱 전형적인 센터백이고 K리그 2에서도 뛰긴 했지만 K리그 1 경험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선수고, 예, 경기도 꾸준히 뛰어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번 센터백 정도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많은 경기를 뛰기보다는 들어왔을 때 제 몫을 잘 해주는 정도면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5번째 영입 선수는 아마 공격수 쪽이라든지 외국인 이제 공격수들, 뭐 측면 공격수들 이쪽에 지금 이제 집중하면서 이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 예상이 됐는데, 어 그쪽에 힘을 쓰려 그러면 사실은 또 다른 데서 돈을 아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정류 애매하게 2억씩 3억씩 들여가지고 좀 애매한 선수들 데려오느니, 그냥 FA 중에서 좋은 선수들한테 잘 설득해가지고 팀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잘 설득해서 데려오고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더해서, 근데 그게 2명 3명 되면 한 7, 8억 되니까 꽤 크단 말이에요. 이정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봉 줄 수 있는 거에서 선수들을 잡는 거는 사실 결국 돈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선수를 사올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FC 서울이 이번 시즌에는 좀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더 데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쉬웠던 포지션들을 잘 보강했어요. 김진수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상우 선수 자리를 잘 메웠고, 문선민 선수 측면에서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베테랑이 좀 필요하고 든든한 3번 센터백이 필요했는데 이한도 선수가 들어왔고, 근데 정승원 선수는 뭐 이제 기성용하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승모라든지 류재문이라든지 황대훈이라든지, 예, 이런 위치에도 쓸 수 있고, 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시 링가드 자리에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저는 공격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승원 선수는 어디다도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사실 뭐 데려다 놓으면 하여튼 손해 보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측면 수비도 심지어 볼 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어떤 주전하고 준주전 정도까지 로테이션 멤버까지 딱 돌아봤을 때 뭔가 딱 더 풀이 확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네. 그리고 선택지도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영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영입 자체는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예상해 볼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선민 선수가 이 어떤 이 경기력 변화, 경기 스타일의 변화, 혹은 그런 좋아지는 변화들, 좋은 변화들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선민 선수가 왼쪽 측면도 쓰고 뭐 오른쪽 측면도 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선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은 사실 이쪽 측면에 배치됐을 때 굉장히 혼자서 속도를 붙여서 들어가는 속도가 무섭다. 드리블 능력이 있잖아요. 일단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수가 여기서 드리블 속도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에피소드이 제가 빌드업 자라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U자라서 U자도 느려가지고 이쪽 바깥쪽에서 주로 맴돌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뭐 여기서 여기 투입했다 리턴 나가면 일로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이제 중앙 쪽에 요 라인에 잘 들어오게 됐고, 요 라인을 좁히려 그러면 이게 다시 측면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그 리뷰 마지막 시즌 리뷰 드리면서도 라이브 때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쪽 측면에 있는 이 문선민 선수가 공을 좀 더 편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 전북에 있을 때보다도. 전북은 빌드업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문선민 선수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두고 본인이 공을 딱 잡았을 때 속도를 붙이고 들어가면 이 선수들한테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예. 보통 그렇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속도를 붙이기 전에 잡으려고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죠. 이런 감독들이. 그리고 프로 레벨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아요. 예. 여기서 드리블 치려고 할 때 요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르든가 못 덤비게 이제 막는 거죠. 뒤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공이 자연스럽게 나가면 여기 있는 측면 수비가 따라 나와서 요 앞에 딱 서게 되는,
예, 요런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어오면서 속도 붙인 다음에 여기서 툭 치고 제끼고 들어가거나 툭 치고 제끼고 들어가면 더 위험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 측면에 있는 문선민한테 이쪽이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여기에 침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문선민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좌우로 찢어놓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루카스 실바도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루카스도 이렇게 돼서 좌우로 이 측면에 윙어들이 좋아서 드리블 능력이 있고 개인 능력이 좋아서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쪽을 활용하는 게 사실 이 미드필더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빠져들어간 거 누가 잘하냐? 링가드 잘합니다. 링가드 얘가 많이 뛰잖아요. 그리고 정승원 선수도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수원 FC에서도 이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아놨을 때 정승원 선수가 이쪽 바깥쪽 코너 플렉 쪽을 향해 뛰면서 이렇게 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지만 프로 선수들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 뛰어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거리를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스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가 안 오면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정승원 선수다. 그리고 여기를 또 한 명 이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여기는 김진수 선수죠. 혹은 오른쪽에 있는 최준이죠. 언더랩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여기서 드리블을 시작해서 중앙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 선수가 여기 있진 않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막히니까 그럴 때 이렇게 빠져줄 거고 이동해 오는 동안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 선수가 따라가든가 해서 이쪽도 열리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잘 맞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바깥쪽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윙백들이 풀백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쪽 직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크로스 올리면은 들어가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 윙어가 드리블러인 윙어가 있을 때 이쪽 측면을 활용해 줄 수 있는 정발 풀백 김진수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최준이 있고 이 두 선수가 또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때는 뭐 이승모라든지 기성용이라든지 뭐 정승원이 지켜주면 되겠죠. 이 선수들이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요 조합들을 잘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의 공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괜찮아요. 드리블러 한 명이 딱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불러내고 하는 것들에서 시작돼서 그거를 공간이 생겼을 때 활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미드필더들 조합이 지금 이제 정승원의 합류와 함께 링가드와 함께 잘 꾸려져 있게 되는 거고 또 측면 쪽에서 공격을 분산해 주는 만한 최준, 김진수 뭐 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아마 잔류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던데 이시영 선수라든지 뭐 김진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백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공격 조합이 됐다. 근데 여기 백업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뭐 강성진이라든지 조영욱이라든지 이 선수들은 또 최전방에도 뛸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팀이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선수들의 기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저는 어떤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문선민 선수의 장점이 방금 여기서 공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불러내는 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문선민 선수한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선민 선수는 조금 이기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이기적인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김승대 선수 얘기를 하면서 김승대 선수는 전북에서 좀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승대 선수는 사실 지도자 손을 타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문선민 선수가 왼쪽에서 예를 들어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라이스 시절에 그런 게 진짜 많았는데 여기서 김승대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패스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딸려 나올 거고 뭐 문선민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이걸 컷백으로 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이 선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얘긴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뭔가 노린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위치가 이 뒤쪽을 막고 있어가지고 김승대 선수 앞에 열렸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걸 직접 마무리하겠죠 김승대 선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선수는 이렇게 공간에 빠져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여기 데리고 나와요 받아주러.
그러면 이제 이 뒤를 파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공간 이용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문선민 선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김승대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100% 거의 100%예요. 미끼로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승대 선수가 잘라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한두 번은 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주고, 지금 이 김승대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센터백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일루만 가요. 일루. 여기 공을 안 줘. 여기다가 잘 안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좀 단순해지는 감이 좀 있고, 팀적으로 공격이 잘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또 하나 단점은 불러내는 것까진 좋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불러낼 때 이 뒤쪽에서 본인이 깊이 내려오면 패스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드리블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안 되면은 뭐 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자꾸 받으러 나오면, 근데 뭐 별거 안 해도 돼요. 이쪽 중앙 쪽에 이제 이동원 선수한테 다시 연결해주고 본인 다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이 선수가 안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가봤자 별걸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때부터 드리블 치고 올라가면서 뭐 2대1을 주고받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본인 발 앞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선민이 돋보이지, 발 앞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주 많이 보이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볼을 잡는 위치도 여기 이쪽 깊이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공을 많이 잡기 시작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공 몇 번 잡아주고 본인이 여기 서 있는 척 하고 공이 이쪽 중앙 쪽에 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했어.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잡았어요. 그럼 이거 백패스 보통 나가겠죠? 예를 들면입니다. 그럼 여기다 잡아놓고 있을 때 이때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코너 플렉 쪽을 향해서 미리.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 얘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선민 선수가 볼 없이 이미 속도를 붙인 상태로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서, 약간 지공 상황에서도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속도를 붙여가지고 쭉 가면 좋은데, 문선민 선수는 약간 본인 발 앞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속도를 붙여서 가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죠. 김기동 감독님은 스타일 자체가 좀 축구를 쉽게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발 앞에 잡아놓고 드리블을 잡아놓고 막 드리블을 하는 것도 좋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게 김선민 선수의 장점이죠. 그 특장점이고, 전 그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읽히고 본인도 힘들고 팀원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다 턴오버 공 뺏겨가지고 힘들면 다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볼이 없이 움직이면서 들어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공을 받아가지고 가면, 사실은 이 선수가 여기서 뺏기더라도 아까 여기서 공을 드리블 치다 뺏기는 것보다는 깊은 위치에서 뺏기니까 조금 덜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 선수를 제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까는 이 바깥쪽에서 들어갈 때는 7번을 제치더라도 9번을 또 제쳐야 되는, 두 명을 제쳐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 뛰어 들어가면서 공을 잡으면 이 9번만 제치면 사실은 공격이 풀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사실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다른 선수들도 이 바깥쪽으로 돌 수 있는 여지가 또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더 많은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없는 선수들이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문선민 선수가 그런 게 예를 들면 약한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선수를 영입해서 김기동 감독님하고 조금만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훨씬 더 받기 어려운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김진수 선수도 전북에서 조금 헤맸죠. 근데 왜냐면 보면은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맨날 여기 뭐 3위 세운다 그래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김진수 선수 본인이 패스도 좋고 뭐 크로스도 좋은 선수인데 크로스할 기회도 없어요. 맨날 뒤에서 여기서 공만 주고 받으니까 여기 짜증 나겠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멤버 영입 자체가 취약 포지션을 잘 메웠다는 생각이 들고, 김기동 감독님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에 지금 필요한 선수들을 잘 영입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FA 선수들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에 국내 선수 보강에 큰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 그 돈을 아껴서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들을 사올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 물론 FC 서울이 최근에 많은 돈을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이제 투자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줄여가고 있는 건 아니고 줄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지만 한정적인 상황에서 훨씬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그래도 최고의 방법을 찾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기동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게 뭐냐면
포항에선 뺏겼어요. 근데 FC 서울은 뺏기진 않는 것 같아. 예, 그래도 뺏기진 않고 지키는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선수들도 그렇고 다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서울 생활을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점이 있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 구단들 중에 좀 이렇게 위치 안 좋은 데로 가는 경우는 연봉을 좀 더 챙겨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걸 생각하면 서울은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좀 선수들 영입도 수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울 만한 선수들도 있죠. 나가는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윤중규 선수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뭐 윤중규 선수야 제가 보니까 뭐 이적료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모아서 또 이제 외국인 선수 사는 거죠. 그 자리에 일단 최준이 지난 시즌 잘해줬고, 또 이지영 선수가 복귀를 한 상황이니까 주전급 선수를 2명 데리고 있으면서 굳이 경기를 나눠서 뛰게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판단들도 곧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 뭐 저도 지금 최근에 놀고 있어가지고 일을 잘 못한 건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잘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감독이 가서 본인 에이전트하고 같은 에이전트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영입됐다고 하는데 안 쓰는 경우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기량이 그만큼 받쳐주질 않으니까. 하지만 에이전트한테는 창조 경제죠. 왜냐? 선수가 이적했으니까 수수료 떼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하고 연관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단은 헛돈을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FC 서울 요번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딱 뭔가 이적을 봤을 때 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건 별로 없고, 일단은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크고, 제가 항상 김기동 감독님은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팬심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FC 서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만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즌에는 조금 더 빨리 상승대를 타고 진짜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쯤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 될 때, 시간은 늘 많습니다. 최근엔 늘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이 또 허락할 때 노는 것도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그 이적 시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 울산 HD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최근에 뭐 관중석으로도 시끄럽던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뭐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 한 라운드에 한 개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